세계 민담 이야기. 슬라브족들은 유럽 북동부와 중부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일찍부터 농사와 목축을 업으로 살아왔으며 그들이 사는 땅이 대개 지구 북반부에 속하는 추운 지방이라 거치고 험한 자연과 싸움에 숙달된 강한 체격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에는 대낮에도 어두운 울창한 숲이 있는가 하면 한여름에도 흰 눈이 덮인 높은 산이 있고 평지에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과 그 초원을 누비고 흐르는 큰 강들이 있습니다. 슬라브족들에게 주어진 자연 환경은 매우 거치고 험한 편이지만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강건한 체력과 부지런한 일솜씨로 풍요로운 나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폴란드 전래동화 왕이 된 머슴. 옛날 어떤 곳에 마두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마두는 왕이 사는 대궐에서 머슴으로 있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두는 자기 소유로 된 물건이나 저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두가 장작을 패고 있는데 예쁜 여자가 지나가다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그 자리에 서서 마두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주시지 않겠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두가 이렇게 잘생긴 여자가 나같이 가난하고 못생긴 남자에게 청혼을 하다니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 하고 생각하며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마두씨 왜 그러시죠? 나 같은 여자는 아내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건가요? 하고 다그치듯이 물었습니다. 마두는 머리를 긁으면서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싫다고 할 까닭이 없지요. 고마워요, 마두씨. 그럼 우리들은 오늘부터 약혼자가 된 거예요. 여자는 기쁜 듯이 말하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마을에 간 여자는 두 사람이 살 집을 빌리고 필요한 세간살이를 갖추는 등 결혼식 준비를 했습니다. 마두가 그 집을 찾아가니 전에 만났을 때보다도 여자가 더 아름다워 보였어요. 마두는 땡전 한 푼 없는 빈털터리였으므로 그것을 보고 더욱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시죠? 안색이 좋지 않아요. 여자가 묻기에 마두는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가를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그러자 여자는 새 옷살돈을 마두에게 주면서 우리들의 결혼식에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합시다. 그러나 임금님만은 결코 부르시면 안 돼요. 반드시 언짢은 일이 일어날 테니까 하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결혼식에 올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하여 좋은 재료를 사고 그것들을 맛있게 요리하여 모든 준비를 끝냈습니다. 그 다음 교회에 가서 식을 올리고 마을 사람들을 필요연에 초대했어요. 마두는 임금님도 초대하자고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 사람만 빼놓는다는 게 당신은 마음에 걸리지 않소? 그렇다면 할 수 없군요. 가서 불러오세요. 하지만 언짢은 일도 함께 묻어올지 모른다는 걸 잊지 마세요.
마두는 왕을 불러다가 제일 윗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만들어진 음식을 골라 그 앞에 내놓았어요. 그런데도 왕은 음식에 손을 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마두와 그의 아내를 유심히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마두는 이거 참 곤란하게 됐는걸 하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왕은 피료연을 마치고 대궐로 돌아오자 대신을 불렀습니다. 왕은 대신에게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마두의 아내를 대궐로 데려와 자기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마두를 이 나라에서 쫓아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왕이 대신에게 물었습니다. 대신은 한참 생각하고 나서 저 넓은 초원을 단 하루 동안에 가려고 명령하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갈지 못할 테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래서 왕은 곧 마두를 대궐로 불러들였습니다. 하루 동안에 저 초원을 갈아서 밭을 만들어라. 만약 못하면 너의 목이 떨어질 줄 알아. 마두는 난처한 표정을 짓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여보, 왜 우시는 거예요? 아, 어쩌면 좋지. 임금님이 하루 동안에 저 넓은 초원을 갈아서 밭으로 만들라는 거요. 못하면은 내 목을 자르겠대. 마두는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그것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임금님만 부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마음을 굳게 먹고 초원으로 가세요. 가서 쟁기로 왼쪽 끝 부분을 한 이락만 갈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서 한 이락만 가세요. 마두는 아내의 말대로 초원에 가서 왼쪽 끝 부분과 오른쪽 끝 부분만을 쟁기로 갈았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갑자기 온 들판의 흙이 파도치듯 뒤집히더니 삽시간에 밭이 되고 말았어요. 아직 해가 지기까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두는 기분이 좋아서 휘바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대신은 신나는 마두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즉시 초원으로 달려가 보니 어느새 훌륭한 밭이 되어 있지 않겠어요? 이 사실을 대신한테 보고받은 왕은 펄펄 뛰며 화를 냈습니다. 내 놈의 말을 들었다가 양을 방목할 풀밭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왕은 큰 소리로 대신을 꾸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금님. 하지만 이번만은 틀림없이 걸려들 것입니다. 마두에게 숲의 나무들을 단 하루 동안에 다 잘라내라고 명령하십시오. 이것만은 절대로 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리하여 마두는 또 왕에게 불려갔습니다. 왕이 말했어요. 내일 안으로 숲의 나무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잘라내라. 해지기 전에 일을 끝까지 못하면 너의 목을 자를 테다. 마두가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로 슬퍼하고 계시나요? 임금님이 내일 안으로 숲의 나무들을 다 잘라내라고 명령하셨어. 만일 못하면 내 목을 자르겠대요. 마두가 대답하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제 말을 듣고 임금님을 결혼식에 부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힘을 내세요. 이번에도 잘 될 겁니다.
우선 도끼를 들고 숲으로 가세요. 그러나 숲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숲의 내 귀퉁이에 서 있는 나무를 내 그루만 자르세요. 마두는 숲으로 가서 아내가 일러준 대로 내 귀퉁이의 나무만을 잘랐습니다. 그러자 높이 솟은 숲속의 나무들이 모두 허수아비처럼 쓰러졌어요. 해는 아직 중천에 떠서 빛나는데 숲은 대번에 나무가 없는 황무지가 되고 말았어요. 마두는 대신을 찾아가서 일이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대신한테 이 말을 듣는 왕은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큰 소리로 꾸짖었어요. 이 멍텅구리 같은 놈아, 내 놈의 말대로 했다가 아까운 숲까지 황무지로 만들지 않았느냐? 대신은 두 손을 바싹 비비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아뢰었습니다. 임금님, 제발 진정하십시오. 2번씩이나 마두에게 당했지만 이번만은 틀림없습니다. 대궐에 있는 큰 연못의 물을 다 퍼내라고 명령하시면 어떨까요? 퍼낸 물을 갖다 버릴 데가 없지 않겠어요? 좋아, 마두를 불러라. 그리하여 마두는 또 왕 앞에 불러나가서 힘든 일을 명령받았어요. 이 대궐에 있는 연못의 물을 오늘 안으로 다 퍼내버려라. 못하면 너의 목이 잘릴 줄 알아. 마두는 난처해서 고개를 숙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우시는군요. 무슨 일인가요, 이번에는? 아내가 물었어요. 마두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이 오늘중으로 연못의 물을 다 퍼내라는 거요. 못하면 내 목이 날아가요. 불쌍한 마두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요. 두려워 말고 연못으로 가세요. 연못 가장자리에서 벌떡 드러누우세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또 누가 와서 당신을 건드려도 움직이면 안 돼요. 발길로 차더라도 그대로 누워 계세요. 마두는 아내가 시키는 대로 연못가에 가서 드러 누웠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몬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없어져서 텅 비고 말았습니다. 대체 그렇게 많은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물이 말라버린 것을 눈치챈 대신이 마두에게로 달려와 빨리 그 자리를 떠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두는 아내의 말대로 움직이려 하지 않았어요. 마침내 왕이 나와 이 광경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던 연못까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왕은 마두에게 뭐든지 줄 테니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고 애원했어요. 그러나 마두는 연못의 물이 완전히 말라 바닥이 날 때까지 모르는 척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왕은 마두를 쫓아내기는커녕 소중한 숲과 초원과 연못을 다 잃어버려서 미친 듯이 대신을 꾸짖었습니다. 꽤 많은 대신은 욕을 먹고 있는 동안에 새로운 꾀를 내어 왕에게 아뢰었어요. 임금님, 손님을 100명쯤 모아서 큰 연회를 열면 어떨까요? 그 자리에서 마두에게 뭔가를 시키는 겁니다. 마두는 무식한 시골뜨기이므로 무도에 나간 일도 없고 음악의 음자도 모릅니다. 그럼 마두에게 바이올린을 켜게 한다면 재미있지 않을까요? 말하자면 무식한 시골뜨기인 마두를 여러 사람 앞에서 창피를 주자는 음모였습니다. 왕과 대신의 의견이 모여져서 마두를 불러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성대한 연회를 열기로 했다.
너는 댄스할 손님들을 위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라. 만약 잘못 연주하면 진짜로 목이 날아간다. 알겠지? 마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슬퍼졌습니다. 우거지상이 된 마두의 얼굴을 보고 아내가 또 물었어요. 어찌 된 일인가요? 얼굴이 이상해요. 내가 못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임금님이 나보고 바이올린을 연주하라는 거야. 그것도 한 곡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번에야말로 목이 잘리게 될 거야. 불쌍한 마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을 지켰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하지만 이미 생긴 일 어떻게든 이겨나갑시다. 숲에 가서 소나무를 한 그루 자르세요. 그런 다음 바이올린이 그 나무 속에서 나올 때까지 그 위에서 뛰세요. 바이올린 나오면 당신이 아는 대로 아무렇게나 멋대로 켜세요. 마두는 숲에 가서 아내가 일러준 대로 소나무를 쓰러뜨리고 그 통나무 위에서 바이올린이 나올 때까지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바이올린을 듣고 마두는 엉터리로 마구 켰습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이 일손을 멈추고 귀 기울일 만큼 아름다운 음악이 쏟아져 나오지 않겠어요? 마두는 바이올린을 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연주를 했습니다. 이튿날 마두가 대궐에 불려가 보니 벌써 연회의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가는 때였어요. 마두는 직업적인 음악가가 아님에도 대단히 아름다운 음색으로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것은 마두의 바이올린 곡에 맞추어 춤을 춘 사람들은 마법에 걸린 것처럼 기분이 황홀해져서 음악이 연주되는 동안 몸과 발이 저절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어요. 아무리 그만 추려고 해도 몸과 발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손님들은 지쳐버리고 말았어요. 참다 못해서 왕이 이제 그만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마두는 연주하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임금님입니다. 저는 그만두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마두는 바이올린을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은 완전히 지쳐서 서 있지도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마두에게 훌륭한 집을 사줄 테니 그만 연주하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도 마두는 계속 바이올린을 켰어요. 왕은 할 수 없이 토지와 양을 주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두는 도리어 빠른 음악을 켜기 시작했어요. 숨이 턱에 차서 그 자리에 쓰러질 것처럼 된 왕은 이제 그만, 됐어, 그만. 너가 바이올린을 그만 연주한다면 대궐이든 뭐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 주마. 제발 살려만 다오. 하고 숨 넘어가는 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계약서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마두가 말하자 모두들 춤을 추면서 종이와 펜을 가져왔습니다. 왕도 춤을 추며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왕의 서명이 끝나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도 증인으로서 서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마두의 손에 쥐어졌을 때에야 마두는 바이올린을 멈추었습니다. 이리하여 무도회는 마두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마두는
신부가 고약한 왕한테 토지와 대궐과 가축들을 물려받아 왕이 되었고, 그의 아름답고 현명한 아내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사이에 완전히 늙어버린 고약한 왕은 지팡이를 짚고 이웃 나라로 떠났습니다. 우물 속의 왕자님. 옛날 어떤 곳에 세 딸을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병으로 누워 계셔서 딸들은 여간 조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저 우물에 물만 마시면 내 병이 곧 나을 것 같구나 하고 말했어요. 하지만 집 근처에 있는 그 우물에는 귀신이 산다는 소문이 돌아 마을 사람들도 가까이 가기를 꺼리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떠다드리죠. 맏딸이 대답했어요. 맏딸은 물병을 들고 우물로 갔습니다. 그러나 우물 언저리에 손을 댄 순간 그 속에서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물을 주지 못하겠소 하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란 맏딸은 엉겹결에 무슨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본 일도 없잖아요 하고 대꾸한 후 재빨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용서하세요, 아버지. 우물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물을 떠오지 못했어요. 그러자 둘째 딸이 제가 갔다 오겠어요 하면서 물병을 들고 우물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둘째 딸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기절초풍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막내딸이 굳은 결심을 하고 우물로 갔어요. 내 아내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물을 주지 못하겠소. 이번에도 우물 속에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막내딸은 겁이 났지만 예, 약속하지요 하고 거침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새 가죽을 뒤집어 쓴 이상한 사람이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막내딸이 문을 열었으나 그 괴상한 모습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전혀 본 일도 없는 그 사나이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우물은 깊고 깊고 내 우물은 넓고 넓다. 약속을 잊지는 않았을 테지. 너는 내 색시야. 사나이는 노래 부르며 머리에 뒤집어 쓴 쇠가죽을 벗었습니다. 아,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거기에는 이제까지 본 일도 없는 씩씩하고 잘생긴 청년이 서 있지 않겠어요? 그날 밤 젊은이는 교회의 종이 자정을 알릴 때까지 막내딸의 집에 있다가 다시 새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우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튿날 밤에도 젊은이는 막내딸을 찾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막내딸은 문을 놓고 하는 소리가 들리기가 무섭게 달려나가 젊은이를 맞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막내딸의 가슴에는 어느새 이 젊은이에 대한 사랑이 움트고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두 언니는 손님이 집안에 들어서면 곧바로 방에서 나갔기 때문에 아직 젊은이의 모습을 본 일이 없었어요.
젊은이는 막내딸과 단둘이 있을 때만 새가죽을 벗고 자기의 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하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올 때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막내딸은 이 비밀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매일 밤 우물에서 새가죽을 뒤집어 쓴 이상한 청년이 찾아온다는 것과 그가 굉장히 잘생긴 멋진 젊은이란 사실을 어머니한테 털어놓았어요.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자 그날 저녁에는 난로에 불을 피워두라고 딸에게 일렀습니다. 젊은이가 새가죽을 벗고 방으로 들어오면 살그머니 그 가죽을 불 속에 던져버리고 말 셈이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젊은이가 막내딸을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젊은이가 돌아갈 생각을 하고 새가죽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는 게 아니겠어요? 이때 막내딸의 어머니가 들어와서 새가죽을 불태워 없앤노라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난로 옆으로 달려가 재 속에서 타다 남은 새가죽을 꺼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새카맣게 타서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젊은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막내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헤어지는 게 슬프지만 벌로서 당신은 먼 곳을 여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아마도 홍해의 건너편 나라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새 지팡이가 구부러지고 새 신이 다를 때까지, 그리고 새 그릇이 당신의 눈물로 가득 찰 때까지 우리 두 사람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요.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아쉬워했습니다. 젊은이가 떠나간 후 막내딸은 제 잘못을 보상하기 위해서 새 지팡이와 새 신, 새 그릇을 만들어 갖고 사랑하는 젊은이를 찾으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막내딸은 새 지팡이를 짚고 새 신을 질질 끌면서 젊은이를 그리워하는 눈물을 새 그릇에 받으며 길을 걸어갔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걸은 후에 막내딸은 커다란 숲가에 서 있는 작은 오두막살이 집에 당도했습니다. 그곳에는 나이든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는데 막내딸을 보더니 이렇게 물었어요. 대체 어디로 가는 길이요, 아가씨?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지쳤어요. 제발 하룻밤만 재워주실 수 없을까요? 아가씨,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새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도 바람도 이곳까지는 닿지를 않아요.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을 재워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아내는 달인데 당신을 재워주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을 어디에 숨겨줄 만한 것도 없고요. 그래도 막내딸은 노인이 승낙할 때까지 열심히 부탁을 했습니다. 노인은 마지못해 막내딸을 재워주기로 했어요. 이윽고 달님이 돌아왔습니다. 달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 집에 누가 들어왔죠? 사람 냄새가 나는데요? 하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노인은 황급히 말했습니다.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오. 젊은 아가씨가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으러 가는 길에 들렀는데 혹 어디선가 그런 사람을 보지 못했어. 그러자 달님은
갑자기 표정을 누그러뜨리며 대답했어요. 아니요, 못 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빠한테 물어보면 아실지도 모르겠군요. 오빠는 햇님이라 세계의 구석구석을 다 비추시지 않아요? 하지만 여기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계시니 어쩌죠? 다음 날 아침 다른 막내딸에게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헤어질 때 나무 열매 한 개를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슬픈 생각을 하면서도 열심히 걸어갔어요. 마침내 먼저보다 더 큰 숲가에 작은 오막살이 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디를 가는 길이요, 아가씨? 저는 여기서 멀리 떨어진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발 하룻밤만 채워주실 수 없을까요? 저는 한 발짝도 떼어놓지 못할 정도로 피로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왔지? 이곳에는 새도 날아오지 않고 달도 비추지 않고 바람조차 불어오지 않는데 불쌍하긴 하지만 우리 바깥 양반의 허락이 없이는 채워줄 수가 없군요. 우리 그이는 햇님이라 무슨 일이든 다 알아버리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막내딸은 달님이 길을 가르쳐준 일을 이야기하고 거듭 부탁을 했어요. 마침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저녁 때 햇님이 집으로 돌아오더니 곧 입을 열었습니다. 이 집에 누가 와 있어? 사람 냄새가 나는데.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아가씨 하나가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는 길에 들렀어요. 오시는 길에 혹시 그런 사람을 보지 못하셨나요? 아니, 보지 못했는데. 그러나 우리 형님은 바람님이니 알고 계실지도 모르지. 여기서 상당히 먼 곳에 살고 있지만 찾아가 보도록 해요. 햇님은 그렇게 말하고 이튿날 아침에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달님과 마찬가지로 나무 열매 한 개를 주었어요. 막내딸은 새 그릇에 눈물을 흘려 모으며 또 열심히 걸었습니다. 끝없이 걸어서 또 다른 큰 숲의 입구에 다다랐을 때 나무들 사이에 호젓이 서 있는 오두막집을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나이 든 여자가 나왔어요. 어디로 가는 길이죠, 아가씨? 먼 홍해 건너편에 사는 애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제가 가진 새 지팡이는 벌써 구부러지고 새 씨는 닳아 빠지고 이 새 그릇도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제발 저를 하룻밤만 이 집에서 머물게 해주세요. 막내딸이 그렇게 애원하자 여주인은 대체 당신은 어떻게 이곳까지 왔지요? 이곳은 달빛도 햇빛도 닿지 않는 땅 끝이랍니다. 산 짐승도 온 일이 없는 머나먼 곳이에요. 안쓰럽긴 하나 주인의 허락 없이는 당신을 채울 수 없군요. 우리 그이는 바람이거든요. 하고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달과 해가 이곳으로 오는 길을 가르쳐 주었느라고 말하고 거듭 부탁을 했어요. 여주인은 버티다 못해 허락을 했습니다. 밤이 되자 오두막집이 흔들릴 정도로 소리가 나더니 바람이 돌아왔습니다. 바람은 들어서기가 무섭게 물었어요. 여기 있는 게 누구요? 사람 냄새가 나는데. 여주인이 대답했어요. 홍해 건너편에 있는 애인을 찾아가는 아가씨랍니다. 혹 여기까지 오시는 길에 그런 사람 못 보셨나요? 아니, 못 보았는데.
그러나 나는 내일 그곳에서 태풍을 일으키기로 되어 있으니 그때 잘 봐두기로 하지. 바람은 그렇게 말하고 식탁 옆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막내딸에게도 함께 저녁을 드자고 했어요. 저녁 식사는 닭고기인데 바람은 먹다 남은 닭뼈를 전부 모아 소중히 두도록 일렀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람은 세차게 몸을 흔들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윙윙거리는 바람이 검은 구름을 휘몰아서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지쳐서 돌아온 바람이 막내딸 보고 말했어요. 오늘 나는 홍해 건너편에서 아가씨의 애인을 발견했지. 한데 그 청년은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한 모양이더군. 어쨌든 좋아요. 바닷가로 가거든 어제 저녁 식사 때 본 닭뼈를 물 위에 뿌려요. 그 뼈가 아가씨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 건너가게 해줄 테니까. 바람은 숲을 지나 홍해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헤어질 때 또 나무 열매를 하나 막내딸에게 주었습니다. 막내딸은 줄기차게 걸었어요. 도중에 배가 고파 애쓰는 개 한 마리를 만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뼈 한 개를 주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닷가에 도착해서 뼈를 물 위에 뿌렸더니 다리가 놓아졌으나 뼈 한 개가 모자라 건너편 기슭까지 닿지를 않았어요. 잠시 생각한 후 막내딸은 제 손가락 한 개를 잘라 물 위에 떨어뜨려서 다리를 놓고 마침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한 다음 막내딸은 겨우 애인이 사는 나라에 다다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젊은이는 그 큰 성에 살면서 벌써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지 않았겠어요? 마침 성에서 고이를 돌볼 하녀를 구하던 참이라 막내딸은 그 성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어느 날 막내딸은 맨 처음에 받은 나무 열매를 깨트려 보았어요. 그러자 안에서 아름다운 은빛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젊은이의 아내인 여주인이 그 옷을 갖고 싶어 했어요. 이봐요. 그 드레스를 나한테 주지 않겠어요? 여주인이 말했습니다. 막내딸은 만약 아씨의 남편과 하룻밤만 같이 있게 해주면 이 옷을 기꺼이 드리죠. 하고 대답을 했어요. 여주인은 간단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제 남편인 왕자에게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막내딸은 밤새도록 잠이 든 왕자 옆에서 울며 지냈어요. 저의 유일한 희망이신 왕자님, 당신은 저와 결혼 약속을 한 것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우리 두 사람이 불에 타버린 새 가족을 원상으로 되돌리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 슬펐던 날 밤의 일을 잊으셨나요? 그런데도 왕자는 쿨쿨 잠을 잘 뿐 전혀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날 저녁 대궐의 창 밑에서 순찰을 돌던 병사가 막내딸이 말하는 걸 다 들었습니다. 이상한데? 병사는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병사는 왕자님을 찾아가서 어젯밤에 하녀가 침대 옆에 앉아서 이상한 말을 하며 울고 있더라고 보고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그 아가씨가 마법에 걸려 갇혀있던 자기를 우물에서 구해준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막내딸은 두 번째 나무 열매를 깨트려 보았어요. 그 속에는 멋진 금 드레스가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주인이 또 이웃을 탐내기에 막내딸은 어제와 똑같은 일을 제의했습니다. 여주인은 기분 좋게 승낙해 주었으나 이날 밤에도 왕자는 깊이 잠이 들어 깨어날 줄 몰랐어요. 저의 소중한 왕자님, 당신은 새 가죽에 관한 일도 벌써 잊으셨습니까? 우리들이 얼마나 슬픈 이별을 했는지 그것조차 잊으셨나요? 막내딸은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병사가 이 말을 엿듣고 이튿날 아침 왕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막내딸은 세 번째 나무 열매를 깨뜨렸어요. 그랬더니 안에서 여주인의 얼굴빛이 변할 만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가 나왔습니다. 막내딸은 그 드레스마저 아낌없이 여주인에게 주고 대신 어제와 똑같은 일을 제의했습니다. 한데 이번에는 왕자가 자기한테 먹이려는 수면제를 알아내고 그 약을 버렸습니다. 막내딸은 왕자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저의 소중한 왕자님, 쇠가죽에 관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가 얼마나 슬프게 헤어졌는지도 알고 계시죠? 새 지팡이는 부러지고 새 씨는 닳았으며 새 그릇은 제가 흘린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왕자님을 찾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겨우 찾았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왕자님 곁을 떠나지 않겠어요. 또 그 누구에게도 왕자님을 뺏기지 않겠어요. 왕자도 막내딸을 껴안으며 그 얼굴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고 말고 이제부터 당신은 이 나라의 왕비요. 이리하여 두 사람은 다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해 건너편에 있는 머나먼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